자, 저희 그 안사람이랑 제가 애들 교육 때문에 약간씩 이제 충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니 애들을 왜 아침에 실어다 주냐고. 응? 자기 발로 걸어가야지 발이 없냐고. 그러면 실어다 주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힘들어서도 아니고 귀찮아서도 아니고 실어다 주라니까 실어다 주는데, 그렇게 되면 독립심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그냥 눈 떠서 자기가 일어나고, 깨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눈 떠서 일어나고 밥만 차려주면 먹고 자기 발로 걸어서, 멀지도 않아. 아침에 나오면서 그 얘기를 좀 했죠. 진짜 나와서 보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다른 중학생은 걸어가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 입구 거기 딱 갈 때까지 차 옆에 있어서 말은 차마 못하는데, 아침에 몇 번씩 경험한 게 뭐냐면, 거기 세워주는 데에서 한 20m 전이야. 아니 그러면 내려서 20m는 걸어가야지. 차도 막혀 죽겠는데 거기서 거기 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태어나왔는데 못하고, 또 아침부터 그래서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긴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아침에 왜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우냐고. 냅둬.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요. 근데 자꾸 깨워주는 것을 하니까, 깨우면 일어나고, 또 깨우면 또 잘 안 일어나고, 막 이렇게, 그게 습관화돼요.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도 안 일어나잖아요. 지각해. 계속 안 일어나잖아요. 결석시켜. 그걸 왜 두려워하냐고요. 엄마가 왜 그걸 두려워해? 정말 이해 안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희 집사람이 못 알아먹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내비둬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요. 사람은. 자꾸 옆에서 뭐라고 간섭하니까 그 간섭하는 대로 이게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답답해 죽겠어요, 그게. 자, 조금 이제 속이 풀린 것 같습니다. 할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막. 자, 그러면 41번 갑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개시결정이 등기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기출지문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요 경매 등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경고등. 근데 언제 생기느냐? 경매 등기가 된 때, 아니면 송달된 때예요. 송달. 아니면 경매 등기. 다시 한번 1번을 그대로 알아주셔야 돼요. 언제 압류력이 생겨요? 등기된 때, 아니면 그 전에 뭐예요? 송달된 때. 그 뒤에 등기된 때. 송달은 그 채무자 소유자한테 너네 집 경매 넘어갔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송달. 아니면 등기부에 경매 등기가 딱 떴을 때 반짝반짝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 알아두실 내용입니다. 1번. 2번.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갈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알아서 한다. 봐요. 집행법원도 알아서 하잖아요. 지금 보면. 집행법원이 셋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기일입찰도 있고, 또 호가경매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기갈입찰. 세 가지 방법을 정해놓고 이 중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거지. 응?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법원이. 3번. 배당 요구에 따라서 매수인 낙찰자가 인수에 대한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일단 배당 요구했던 채권자는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기출지문에 이것도. 자, 여기 배당 요구의 종기가, 여기가 배당 요구 종기란 뜻이 아니에요. 그 종기를 공고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종기는 요때가 아니고요. 한 요때쯤 됩니다. 여기가 배당 요구 종기예요. 배당 요구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요. 종기, 마지막 날.
중요한 날이에요. 이 종기를 언제 공고한다고요? 여기 공고해요. 여기가 종기가 아니고 공고합니다. 마지막 날을 이런 뜻이죠. 근데 배당 요구에 종기가 지나고 나서는 배당 요구했던 사람은 그걸 철회 못해. 그 뜻이요. 만약에 배당 요구하고 안 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완전히 달라요. 배당 요구하면 배당에서 타가겠다는 뜻이고 배당 요구 안 하면요. 낙찰자한테 보증금 받아내겠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틀리죠. 입찰 들어가는 낙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달라들 건지 배당에서 타갈 건지를 선택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날까지 선택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했는가? 배당 요구 나 배당에서 받아갈게 한 거예요. 근데 요거 종기가 지나고 나서 그걸 배당에서 받아갈게 이걸 철회해버리면 나한테 달라든다는 얘기예요. 낙찰자한테. 그럼 낙찰자는 부담이 늘어나는데 낙찰자는 안 해 그래 버리겠지.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없다. 배당 요구한 걸 철회할 수가 없다. 이것도 기출 지문이고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다시 나올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4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그치요? 뭐의 10분의 1이에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가죠, 최저가. 최저가. 매수 가격이 아니고 매수 가격이 뭐예요? 입찰가. 입찰 쓴 금액. 자기가 쓴 금액의 10%가 아니고 뭐의 10%? 요거. 10번 이상 나온 거예요, 이거. 4번이 틀린 거죠. 5번.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되겠다. 뭐의 10분의 1이라고요? 그렇죠. 여기 맞았죠, 여기는? 여기가 틀렸죠? 아까도 나왔던 거. 이거 기출문제네요, 이거. 정답은 4번. 43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되겠다. 나왔습니다.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지겨워 죽겠네.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가. 자, 2번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기일을 정해서 낙찰자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낙찰자 매수인은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맞습니까요? 허가 나면 여기 허가 났죠? 돈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대금을 납부하셔야 됩니까? 법원이 내라고 한 날까지. 법원이 내라고 한 날이 뭡니까? 대금 지급 기한이죠. 기한. 보통 한 달 준다고 그랬죠. 기한을 정해서 기한 내에 대금 납부하시오. 기일 아니죠. 기일은 딱 한 날, 한 정해진 시점. 그거죠.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한을 정합니다. 기일이 아니고요. 자, 우리 여기 여러분들 저번에 기출문제집도 했잖아요. 근데 그 기출문제집 했던 문제랑 여기 문제집 했던 문제가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중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풀었던 문제를 새롭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시 푸는 거예요. 다시 푸는. 이 문제 기출문제 나왔던 것을 달달달 암기하세요, 그냥. 그죠? 왜 틀릴까? 왜 틀렸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나? 제가 이제 그 사법시험 1차 통과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는 1000명을 뽑았어요. 1차가. 2차가 300명 뽑았을 때예요. 근데 제가 시험 보러 갈 때마다 문제집 한 권을 다 못 풀고 갔어요. 문제집이 민법 문제집 1200페이지예요. 문제집만. 내용이 없어요. 문제집만 1200페이지예요. 이걸 한 번을 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1년 시간을 주는 거지만. 그러니까 다 못 풀고 가. 중간쯤 풀다가 가는 거야. 그렇게 떨어지지. 근데 언제 합격을 했었냐면 기출문제집을 사서 그건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래요. 그 얇은 기출문제집을 2번, 3번, 4번, 5번 반복해서 틀린 거 다시 풀고 갔을 때가 합격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꺼운 문제집을 다 풀어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얇은 문제집이라도 어떻게 푸셔야 돼? 반복해서.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고득점은 아닐지라도 합격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 그걸 믿으셔야 돼. 근데 그냥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 문제집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쟁여 막 이렇게 그만 돼. 충분해요. 예. 자, 3번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해서 우선 면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매각 결정기일이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죠.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까? 우선 면제권이 있는 사람은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지. 그죠? 여기까지가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네. 자, 4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 없다. 낙찰자가.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셨어. 근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공사대금 5천만 원 못 받는 게 있다고 하면서 문을 잠가놓고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5천만 원 안 주면 못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공사대금 받을 게 진짜라면 서류로 입증이 된다면 아무리 여러분 낙찰자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을 비키라고 할 수 없어. 비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집을 차지하려면 여러분 빚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뭐 해야 돼? 변제해야 돼요. 그래서 변제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유치권자라고 해서 그 공사 대금에 대해서 낙찰자 매수인 보고 물어내라고 적극적인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누가 됐든 간에 안 물어주면 안 나간다고 뻗팅길 수는 있다. 그게 뭐예요? 유치권이죠. 그래서 낙찰자 매수인은 변제할 책임은 있다. 반대 당사자인 유치권자는 적극적인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두 개 아시는 거죠 지금? 그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대항할 수 있으면 원래 살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살고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죽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예외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예요. 매각 부동산의 전세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살아야지 사실은. 그런데 전세권자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배당 요구. 이랬을 때는 배당해서 받고 나갈라요 이렇게 의사표시한 거니까 그때는 죽지 전세권이.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5번도 참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5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44번 갑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44번에 1번 경매를 통해서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했을 때는 자, 보세요.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취득합니다. 옆에다 좀 써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경매를 통해서 허가구역 내 땅을 취득합니다. 농지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증 필요합니까요? 경매로 낙찰받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도 허가는 안 받죠?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소지섭이 떠올라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 설정하거나 이전하려고 하는 유상계약이지. 유상계약. 토지거래 허가 제도하면 그게 떠올라야지. 소유권, 지상권 건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중에 뭐예요? 유상계약. 소지섭 이유. 응? 소지섭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는요. 경매는 유상계약입니까? 아니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 받는다고 떠올리셔야 된다고? 소지섭. 소유권, 지상권, 유상계약. 그러니까 유상계약이 아니잖아 이거. 계약이 아니잖아. 자,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증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매다 그러면 농지증은 필요하고 토지거래허가증은 필요 없고 중요한 거예요. 옆에 써놓고 암기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 아니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을 사람도 농지사 지을 사람이 돼야 되잖아.
농사 안 지을 사람이 농지를 낙찰받으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필요하지 이건. 중요한 겁니다. 언제 근데 농지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농지증은 매각기일 때 농지증 갖다 내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기일에 갖다 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 등기 촉탁할 때 이때 농지증을 갖다 내는 겁니까? 안 속네요. 이때 내는 게 아니고 경매에서 이전 등기 촉탁할 때 농지증을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셨잖아 이거. 언제 갖다 내는 거예요? 결정기일 때 농지증을 갖다 내야 되겠다. 이때 내는 겁니다. 여기는 농지증 필요 없어요. 금액만 놓겠으면 돼. 여기서는. 농지증은 이때 갖다 내는 겁니다. 만약에 농지증을 못 갖다 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불허가. 못 갖다 내면 어떻게 돼요? 불허가. 그럼 다시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걸 세매각이라고 그래요?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첩첩삼종이네요. 불허가요. 그러면 이때는 못 갖다 냈으니까 불허가인데 그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걸 무슨 매각? 세매각. 고민할 게 없는 게 대금 납부 안 했을 때만 재매각이잖아요. 나머지는 싹 세매각이에요. 이때는요. 다시 할 때는요. 저감 합니까 안 합니까? 저감 없이 종전 최저가로 다시 들어가죠. 이거 농지증 안 갖다 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1번 같은 경우는요. 농지를 취득하고자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맞죠? 농지증은 필요하다가 2번이죠 지금. 자, 경매 농지의 최고가 매수신인 경우, 매수 신고인인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어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맞죠? 3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뒤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주택임차인의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면적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아까 했는데, 그쵸? 최우선 면적권을 행사하려면, 세치게 하려면 늦어도 언제까지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경매 등기 전에. 그러니까 경매 등기된 뒤에 대항 요건을 갖춰갖고는 최우선 면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4번. 경매 부동산 관련 유치권, 법정 이상권은 성립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자 매수인에게 인수가 된다. 그죠? 법정 이상권도 그렇게 되는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진 않아요. 일단 유치권만 가지고 생각해요. 혹시 유치권이 말소 기준인 저당권보다 뒤에 유치권이 성립됐어요. 그래도 낙찰자는 인수합니까? 인수. 뒤에 와도 인수한다고. 왜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유치권자는 누가 됐든지 간에, 그죠? 자신의 그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이거 누구든지 이거 안 물어주면 못 들어가.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버틸 수 있잖아, 이게. 그게 권리가 인정되는 게 유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유치권이 뒤에 성립하더라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비켜! 이걸 못하는 거지. 물어주지 않으면 비키라는 소리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수예요, 인수. 뒤에 봐도. 대표적인 게 유치권. 5번. 주택 경매의 경우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적권은 대지 가액을 포함한 주택 가액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틀린 게 몇 번이었어요? 아니. 틀린 거 오라고 그랬죠? 5번이죠. 네. 자, 46번 가시겠습니다. 이쪽 부분 좀 어려워요. 개혁공인회사가 법원 입찰 부동산을 권리 분석한 후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다. 위험성이 가장 적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기부여 선순위로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 선순위로 지상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상권자가 A가 있어요. 지금 땅을 낙찰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저당이 이렇게 있고요. 땅입니다. 땅. 이렇게. 그리고 B가 경매를 붙였어요. 자, 이러면 여러분이 이걸 낙찰받잖아요. 낙찰받으면 그 땅에 A가 지금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A가 뭐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땅을 빌려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때 말소 기준은 얘잖아요. 얘. 그 말소 기준에 이 지상권은 대항할 수 있나요?
앞에 오니까 대항할 수 있잖아요. 앞에 오면 대항할 수 있고 뒤에 오면 대항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지상권이 앞에 있으니까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낙찰 받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인수. 그럼 낙찰자가 돼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만은 저 지상권자를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자가 20년 동안 땅을 이용하게 돼 있다. 지료는 주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낙찰 받은 여러분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할 일이 없어요. 지료 언제 들어오나 그 날짜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점에 떠안는다는 측면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험의 의미가 이러면 죽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부담을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부담을. 응? 어떤 사람은 난 지료받고 그러면 만족하니까 난 괜찮아. 그래서 낙찰받을 수 있어 이거.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상권을 어떻게 된다고요?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게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자, 2번. 등기사항 증명서에 선순위 권리로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고요. 지상권이 뭔지는 아실 거고 가처분이 앞에 있어요. 가처분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등기입니다.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앞에 오니까 여기 말수 기준이에요. 이거 가처분 어떻게 해요? 인수죠, 인수. 무서운 겁니다. 이걸 낙찰 받았다가 가처분 해놓은 사람이 재판을 해갖고 이겨버리면 낙찰 받은 이후에 등기를 가져왔었다고 해도 소유권 다 뺏길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아까 지상권은 그나마 어떻게 해요? 부담을 안고 지료를 받아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이건 소유권을 날려먹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빨간불은 위험한 건 2번이에요. 2번. 더 위험하죠. 3번. 등기사항 증명서에 선순위 권리로 담보가등기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담보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담보가등기 이렇게. 담보가등기는 뭐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저당권.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이렇다면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똑같다며.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배당해서 자기 꿔준 돈을 타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1등으로. 그럼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얘보다 빨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소요. 말소되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배당에 줄 서요.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떠안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은 위험하지 않고요. 만약에 3번이 이게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줄여서 보전의 가등기. 그러면 이건 말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얘가 말소 기준이에요. 그럼 이 뒤로 없어지긴 하는데 얘는 뭐예요? 인수. 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인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그라미 2번 가처분 등기를 인수한 것만큼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등기 원래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해버리면 낙찰 받으신 여러분은 돈은 돈대로 내고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만 나중에 등기를 소유권을 갖다가 뺏길 수 있어요. 위험하죠. 근데 담보가등기는 위험하지 않아요. 4번에 바로 나왔네요. 4번에 뭐라고 나와요? 보전의 가등기. 위험하죠? 5번 등기사항 증명서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다수의 세입자가 있다. 어때요? 이런 거 낙찰 받고 싶으세요? 근저당해요. 선순위 세입자가 여기 있어요. 이 세입자는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확정일자는 안 받아놓고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빠르죠? 그럼 여기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아니고 A 다시 B 여러 명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이거 다 떠나야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굉장히 저것도. 그렇지만 이 저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에요. 입찰가만 잘 정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것만큼 입찰가를 싸게 정한다면 문제 없어요. 이것도. 제일 위험한 건 뭐냐? 아까 가처분 등기 있는 거라든지 보전의 가등기 있는 거. 지상권도 그나마 견딜만해요. 근데 가처분 등기나 보전의 가등기가 있죠? 죽음이에요. 죽음. 얘는 부담스럽긴 한데 이만큼 입찰가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응? 자, 이렇고요. 좀 어려운 거 했습니다. 46번이. 자, 48번 가보실게요.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48번. 경매 신청을 했다가 취하가 되면 압내력은 소멸된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경매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낙찰자가 여기가 지금 저기 뭐예요. 돈 낸 사람이 나오면 이제 소유권 취득이죠. 대금 납부하면 이게 효과가 뭐예요? 즉시 소유권 취득, 권리 취득이죠, 여기가. 소유권 취득. 요 새로운 임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제 취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경매 신청했던 사람이 이걸 갖다 걷어들이면서 취하를 했죠? 그러니까 경매 붙였던 것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경매 진행되고 있던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상태로 복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를 하게 되면 생겨났던 이 압류력이 어떻게 돼요? 풀린다. 없어지는 거예요, 압류력이. 정상적인 물건이 되는 거예요. 취하가 되면. 그러니까 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취하를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럼 취하하려면 어떻게 돼요? 채권자가, 경매에 넣었던 채권자가 취하를 해줘야 돼. 그럼 경매를 넣었던 채권자는 어느 때 취하를 해줄 것 같아요? 자기 채권을 받으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죠? 그러면 취하시켜주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경매,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매각 결정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된다. 칠판에 있네요. 일주일 이내. 매각 기일, 여기는 매각 결정일. 이렇게. 3번. 매각 기일에서 매신청 보증 금액은, 지겨워 죽겠네. 뭐의 10분의 1이에요? 매신청 보증금은 뭐의 10분의 1이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죠. 맞죠? 여기는 맞게 나왔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이거. 4번.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고입니다, 지금. 보증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되겠다. 어때요? 항고할 때는 항고보증 공탁하죠? 10분의 1이죠? 뭐의 10분의 1인가요? 최저가가 아니고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그죠? 무조건 공탁해야 됩니다. 뭐로 공탁? 금전이라고 나왔죠? 금전으로 공탁해야 된다. 이것도 옳지 않는 게 뭐 또 있어요? 공탁 방법 중에.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도 있으니까 이것도 옳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이렇게. 4번이 틀렸죠? 4번이 지문이 제일 길죠?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면 사람이 말이 길어져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뭘 이렇게 숨긴 걸 들통이 났죠? 그러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변명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되고요. 제가 떳떳한 건데 집사람이 딱 해서 뭐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 못 쳐다보고 콧방귀도 안 껴요.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건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찔리는 걸 집사람이 뭘 파고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말이 길어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도. 자, 그 다음에 5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합니다. 재매각 절차는 언제 하는 것이에요?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금 납부 안 했다. 그러면 다시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시 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다시 하는 걸 재매각이라고 부릅니다. 재매각. 재매각 할 때는 그죠? 돈 안 내서 다시 하는 거죠? 이때는 저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감 안 하고 돈을 안 내서 그렇지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종전 최저가로 다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재매각은 유일하게 재자를 쓰는 것은 언제만 재매각이에요? 돈 안 냈을 때. 대금 납부 안 했을 때만 유일하게 재매각이에요. 저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이나 그 밖의 매각 조건은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8번에서 틀린 것은 4번. 또 살며시 넘어가 볼까요? 449페이지 가보십니다. 52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압류 채권이나 가압류 채권은 원칙적으로 경매 종결 시 소멸하게 된다. 맞죠? 이것은 기출문제는 아니네 보니까. 자, 보세요. 압류, 말수 기준이 뭐예요? 말수 기준에 해당하는 거.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이런 근저당도 있지만 아까 위에 나왔던 담보가등기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저당권, 담보가등기 또요? 압류,
가압류 등기. 지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경매 등기. 그죠? 그러니까 경매 등기가 말소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드물겠죠? 왜요? 이게, 자, 임의 경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때요? 앞에 여기 있어요, 분명히. 은행이. 경매를 넣은 거니까. 그럼 기준이 얘가 될 수 없어요, 죽어도. 얘지. 그러니까 여기서 경매 등기가 말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슨 경매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없는. 강제 경매지. 앞에 말소 기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일반 채권자가 갑자기 경매를 훅 치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말소 기준이 얘지. 그러니까 말소 기준 될 수 있는 것은, 이 지워버렸네. 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또요. 건주다. 그 다음에 담보 뭐예요? 가등기. 그 다음에 또요. 경매 등기. 그 다음에 또요. 압류, 가압류 등기. 이런 게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중에서 뭐예요? 1등 하나만. 그건 이 말소 기준은 특징이 뭐예요? 경매를 거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배당에 줄 서요. 그래서 등수대로 배당을 타가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저당권 담보 가등기 권리는 설정의 선유에 관계없이 경매 종결 시 언제나 소멸한다. 어때요?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잖아. 말소 기준 권리는 항상 소멸이잖아요. 3번. 압류 요력이 발생된 뒤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낙찰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것은 민법 시간에 배운 거야. 그죠? 유치권자가 자신의 유치권 갖고 낙찰자한테 대항하려면 유치권자는 늦어도 압류 요력이 발생되는 시점까지 점유를 시작했어야 된다. 점유가 개시됐어야 된다. 그런 거 배우셨죠? 그 압류 요력이 발생된 시점이 언제예요? 경매 등기. 그죠? 아까 제일 앞에 경매 등기 했었잖아요. 경매 등기 아니면 송달. 그때 뭐요? 압류 요력 했었죠. 자, 4번.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여기까지 끊으시고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뭐예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예요. 대표적인 게 말소 기준 권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당권이에요.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자, 다시 한번 압류 요거 이제 좀 따져보셔야 돼. 제일 어려운 지문에 지금 나온 게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이게 뭔지는 몰라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이게 말소 기준이에요. 이거보다 얘는 뒤인데 이거보다는 빨라요,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게 임차권이든 지상권이든 이거 뒤에 요것보다는 앞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소 기준은 뭐예요, 여기서? 이거지. 그거보다 여기 뒤에 왔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 힘쓰겠어요? 죽지, 죽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지만은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게 되면 요 권리, 이것은 이거보다 빠르고 이거보다 늦은 요 권리는 매각으로 어떻게 돼요?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4번 틀렸죠, 4번이? 좀 어렵습니다, 4번 지문이. 4번 지문은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건. 5번.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그런데 대항력인 임차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문제 풀 때 5번 지문에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했다. 배당에서 받아보는데 다 못 받았어. 근데 자신 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이야. 그러면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력을 마저 주장해서 낙찰자한테 나머지 돈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나 못 나간다. 해버릴 수 있다. 그걸 대항력을 마저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5번이. 그래서 5번도 이제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청 대리인 들어갑니다, 이제. 교재는 450페이지. 53번 문제입니다.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인청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 공인인계사는 공인인계사의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대리 행위를 할 경우에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겠다. 매수신청 대리는 대리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야 되죠. 대리 출석하는 거 없죠. 그겁니다. 2번 구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 법에서 몇 가지를 정해놓은 게 있죠.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포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그죠? 어떤 수강생분이 우포늪을 꼭 갔다 오라고 막 저한테 애들이 있으면 요 암기방법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고 애들하고 꼭 같이 가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포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가족들하고 여행 갔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님 모시고 왔을 때 배우자는 좀 생각이 틀릴 수는 있어.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요때 말이에요. 7월 말 8월 초에 그때가 휴가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방학도 그때쯤 아닙니까? 그때 제주도를 간 거예요. 그 떼역볕에 거기 서귀포 완전히 사우나예요. 근데 부모님 모시고 거기 간 거예요. 근데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돌아다니기는 힘든 날씨더라고요. 근데 며칠 동안 돌아다니고 막 힘들게 돌아다녔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행복한 시간이 그때예요. 그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숲을 이렇게 가는 그 동영상 같은 거 지금도 있는데 그거 이제 가끔 자기 전에 보기도 하거든요. 저때로 빨리 다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부모님을 뵈도 그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나이가 이제 연세가 더 드시니까 다시 가고 싶은데 언제 다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더 연세 잡수시기 전에 다시 갔으면 좋겠다.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나 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방법을. 돈으로 보상해주면 돼요. 금전을 제시하면 됩니다. 자, 어때? 액수는 이제 조정이 좀 가양. 그러면 그럼 내가 참지 뭐 하면서 그때도 그렇게 같이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암기를 해봅니다.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 여기서 해볼까요? 우포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차돌이가 보여요. 이렇게.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 대리권. 우가 뭘까요? 우. 우선 매수 신고. 우선권 행사하는 거 얘기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는 뭐죠? 포기. 그죠? 그 다음에 차는 뭐죠?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거. 그 다음 돌자는 뭐죠?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거.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거 얘기합니다.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거. 요거요. 보자는 뭐죠? 보증의 제공. 입찰 보증 갖다 내는 거요. 입자는 뭐죠? 입찰표 작성 제출. 여기서 지금 지문에 나온 건 요거죠, 요거. 하여간 우선 매수 신고 나오면 안에 세부적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우선 매수. 우자만 나오면 돼요. 3번. 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사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별도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아니, 다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 자, 요분이 더 나가서 개공. 이분이 더 나가서 매수신청 대리인 되는데요. 될 때마다 요건을 갖춰야 되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오픈하려고 할 때, 이건 등록관청에 오픈하는 거잖아요. 등록관청에 오픈하려고 했을 때, 그때 갖춰야 될 요건은 자실사입니다.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으시고 사무실 얻어놓으시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물론 결격자가 안 해야 되죠. 여기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요건 지방법원장한테 등록하는 겁니다. 법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지방법원장. 근데 그때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이 되느냐? 여기도 세 가지 요건입니다.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 이렇게 암기하셨어요. 그리고 결격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법이 뭐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또 법인 개공일 것 이 말이죠. 부칙 개공은 안 껴주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은 무슨 교육? 이것과는 구별되는 경매 실무 교육이죠. 그러니까 이거 받았다고 해서 이걸 면제시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죠. 그 다음에 보자가 뭐예요? 보증 설정. 이쪽에는 보자가 없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에는 보증 설정이 없다고요.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보증 설정.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 응? 자,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어때요? 차순위 매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요거 차차죠?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죠. 5번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다. 입찰 대리할 수 있는 물건은 중개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중개대상물도 토건 입광공이죠. 여기도 토건 입광공. 매수신청 입찰 대리하는 물건도 중개대상물과 동일하다.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맞고 틀린 건 3번입니다. 자, 55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고요. 1번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았을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우포는 할 수 있죠. 2번 중개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업무정지 기간은 어떻게 돼요? 매수신청 대리인도 영업정지 받을 수 있죠. 1개월 이상 2년 이하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이하. 이렇게 차이 나죠? 3번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법인 개공일 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점프해서 할 수 없어요. 소공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만 되는 거예요. 여기만. 공인중개사 X, 소공 X 있죠? 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법인 개공 이렇게. 3번 틀린 겁니다. 3번도 한 2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4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했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되고자 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증 설정해야 된다는 건 빨간 거잖아요 지금.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보증 설정이 돼 있을 거. 보증보험, 공제, 공탁 그거죠 이거. 얼마? 액수는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은 중개보수 받아먹었을 때 이에 위해서 정한 영수증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하고 위임인한테 교부해야 되겠다. 자, 개공이 보수 받아먹었을 때는 영수증 써줍니까? 안 써주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의무가 없죠. 매수신청 대리인이 보수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수증을 작성 교부해 줘야 되죠. 거기는 등록된 인장을 찍어서 이걸 써줘야 됩니다. 여기는 영수증이 있고 여기는 없다고요. 예. 그래서 5번은 맞고 틀린 건 3번. 자, 56번 가시겠습니다. 56번도 기출문제내 보니까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될 수가 없다. 그렇죠? 공인중개사는 건너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이 하는 거고, 이거 등록관청 맞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한테 하는 거다. 맞죠? 3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경매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여기 경매실무교육은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은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는 거다. 그죠? 근데 시도지사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위탁을 해놨죠? 협회나 대학에. 그쵸? 여기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으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받으쇼. 그렇죠? 여기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어디 가서 하는데요? 지방법원장.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까먹었는데 3번이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이거 한 거잖아요, 지금. 네. 자, 4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 있다. 그러면 틀렸네요. 어디가 틀렸습니까요? 이 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입니까? 이거? 자실사. 요것만 있지 보가 없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에는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 있잖아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에는 보증 설정이 들어가죠? 등록 요건이죠? 앞이 틀린 거죠. 앞이 뒤에 게 맞고 뒤에 건 맞는 거고. 예, 그 얘기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아닙니다요. 보증 설정. 자,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어때요? 이거하고 얘가 다른 거죠? 여기는 몇 가지? 12가지. 여기는 몇 가지? 5가지. 그죠? 다른데 어차피 얘가 돼야 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거의 여기도 적용되는 꼴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등록 날라면. 동시에 더 나가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달라요, 두 개가. 예. 자,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건 4번이었고요. 57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57번 지금 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57번의 1번은요. 여기 나와 있는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 공법이라고 돼 있으니까 부칙에 나와 있는 계공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부칙 계공은 안 끼워줍니다. 복토파 할아버지 안 끼워줘요. 그 얘기고요.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경매 실무교육은 어디 가서 받으시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보증 설정이 빨간 거예요. 요건이란 말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위한 요건이 보증 설정이죠. 그래서 3번에 보면 보증은 법인은 2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 아닌 개공은 1억 이상을 갖다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할 때 이 서류를 뭐요? 제출해야 되겠다. 요건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여기 지방법원장. 그죠? 5번에 7일이 아니고 뭐죠? 14일. 이렇게 신청하면 14일 안에 지방법원장이 등록해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7일입니다, 지금. 중개사무소 오픈하겠다고 등록 신청했을 때 며칠 내에 등록을 해주라? 7일 이내 등록에 통지해주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7일 이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뭐예요? 14일. 이렇게 됩니다. 5번이 틀린 거죠? 자, 이번에는 58번을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채권자들은 낙찰기일이 아니라 첫 입찰기일 전으로 법원이 정하여 공고한 날까지 배당 요구하셔야 되겠다. 지워버렸습니다. 아까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죠? 낙찰기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 낙찰기일이 다른 말로 아까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아까 틀린 지문도 그렇게 나왔었죠?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매각 결정기일 여기요. 틀렸죠? 언제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죠?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훨씬 빠르죠, 종기가? 네, 앞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 민사집행법은 기간 입찰제를 도입하였으므로 원격지 거주자도 입찰에 참여하기가 용이하다 그랬습니다. 일단 법은 있습니다. 법은 기간 입찰 방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등기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사람도 입찰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제도상 장점이고 실제는 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제도상으로 장점이다. 3번 법원의 허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낙찰자는 항고보증금을 공탁해야 되지만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이거 지었습니다만은 허가 결정 난 거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고요. 불허가 결정 난 거에 대해서도 또 항고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둘 다 항고는 일주일 이내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에 하는 건데 차이점은 뭐냐. 허가 결정 난 거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허가 난 거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이때는 반드시 항고보증금을 공탁을 하셔야 되고 그 공탁할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든 채무자, 소유자 누구든 다 똑같습니다. 공탁할 것은 10%죠? 뭐의 10%라고 그랬습니까? 낙찰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가. 이때는. 그런데 불허가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없어요. 불허가에 대해서 항고할 만한 사람은 실제 잘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불허가에 대해서 항고할 사람은 낙찰자밖에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돈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항고할 사람은 되게 많아요. 경매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돈 걸고 하도록 합니다. 공탁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연상하실 때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한다 그랬을 때 불이잖아요. 불은 뭐죠? 아니 불. 그럼 공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억지입니다만 안 한다고요. 아니 불자니까 불허가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공탁하지 않습니다. 허가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요. 공탁해야 되고요. 불허가가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불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탁 안 한다고 했으니까 땡. 뒤가 틀린 겁니다. 지금 3번은 여기에요. 3번은 동그라미 3번은 요겁니까? 요겁니까? 지금 낙찰 허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항고한다고요. 그때는 누가 됐든 간에 공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탁. 누가 하든 간에. 자, 그 다음에 4번 경매로 인해서 소재되는, 소재는 소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지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모양이네요. 경매 개시 결정이 있기 전부터 당해 주택의 점유를 개시했다고 해도 낙찰자는 그 사람한테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낙찰자, 세입자라고 한다면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서 간단히 끄집어낼 수 있다. 인도명령 신청은 법원 판사한테다가 신청하면 법원 판사가 그냥 빨리 결정을 내려줘요. 그래서 빨리 집행하는 겁니다. 그걸 인도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건데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즉각 나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여기는 임차인인데 소유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도 안 돼서 나옵니다. 바로바로 나오는 게 인도명령 신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대금 지급기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낙찰자는 대금 지급기한 내에 언제라도 낙찰대금이 마련되면 법원에 쫓아가서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하는 즉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소유권을 바로 취득해야 됩니다. 자,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납부하는 즉시. 그죠?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 그죠? 저 혼자 푸니까 여러분들이 찾고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니다. 59번. 59번 풀고 쉬겠습니다. 자, 1번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한테 하는 거고 맞고요. 2번 지문은 경매 실무교육은요. 어디 가서 받느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맨날 거기를 바꿔서 틀리게 내죠. 3번도 별거 없죠. 4번을 좀 아셔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공인데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명으로부터 동시에 맡아갖고 대리인이 돼서 입찰을 대리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로부터 입찰 대리를 받아갖고 들어가는데 동시에 B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또 들어가는데 같은 물건을 들어가주면 안 되죠. 이 물건에 대한 낙찰자는 한 명밖에 없을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도 낙찰 받아주겠다고 하고 이 사람한테도 낙찰 받아주겠다고 해서 두 사람한테 양쪽한테 동시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 물건을 들어가. 다른 물건 들어가면 괜찮아요.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같은 물건을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마치 변호사가 원고한테 사건을 맡고 피고한테 사건을 맡아서 자기가 잘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법정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원고 피고의 변호인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5번은 매수신청 대리에 관해서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보수는 법정 상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정 상한선을 뭘로 정해요? 라 하셔야 돼. 조례가 아니고 뭘로 정해요? 예규다. 예규 동그라미 딱 쳐두시고.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상한선을 뭘로 정해요? 예규. 조례 아니고요? 예규. 중개보수는 상한선을 뭘로 정해요? 중개보수는 조례, 시도조례. 그렇죠? 자, 쉬겠습니다.